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2021년 예산이 556조 원입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 슈퍼 예산 속을 곰곰이 뜯어보면 그 안에는 이른바 충성 예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충성 예산. 예, 무슨 말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끼워넣기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 책정이 돼 있다. 뭐 야당에서는 이거를 뭐 깎아보겠노라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이 그대로 자동 부의되죠? 그렇죠. 네네. 이제 11월 30일 날 예. 끝나면 그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 부의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12월 1일 날 네, 12월 1일 자정으로 바로 이제 그럼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걸로 간주해요. 그럼 본회의에서 그냥 땅땅땅 뚜주면 본회의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할수 있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예.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자동 부의된 거는 이제 기존에 이거 가지고 하도 싸우고 뭐 해를 넘겨가면서 예산 처리가 되네 안 되네 뭐 정부가 멈추네 마네 이제 이런 논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해요. 그렇죠. 예,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게 뭐 당시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예. 뭐 남탓할 수는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당시 야당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저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음흠. 근데 이제 저게 생각보다 이 재정을 좀 우파 같은 경우는 재정을 좀 걱정하면서 썼다면 맞습니다. 예. 좌파는 지금 현재 재정을 갖다가 물수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180석을 넘는 거의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열린민주당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소위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견제 장치 없이 그냥 폭주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안에 말이죠. 556조 안에는 충성 예산이라는 고 불리는 이런 수십조의 돈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 21조 3천억 원쯤 된다는데, 자 일단 야당에서는 이 돈을 좀 깎겠노라, 한 15조 원 정도는 쳐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21조 3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 야당에서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을 했다고 해서 4대강을 마구 비판할 때 그때 그 4대강 전체 예산이 22조 원이었으니까 4대강 예산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 4대강 예산은 4년에 걸쳐서 쓴 거예요. 그렇죠. 4년에 걸쳐 썼죠. 근데 지금 이 소위 얘기해서 문재인 뉴딜은 내년에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규모가 5년간 250조예요. 250조. 그 중에 정부가 투자하는 액수만 16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5년간 이게 21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5년간 소위 얘기해서 민간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정부 쓰는 것만 160조고 거기다 공공기관하고 금융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거기에 뭐 2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200조요? 공공섹터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소위 얘기해서 민간 펀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5년간 260조가 투자되는 사업에 이게 시드머니예요. 자, 근데 이게 실험적 비즈니스, 실험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한국판 뉴딜을 해서 한국판 뉴딜을 과거 해보니까 야 국가가 이렇게 발전돼 이런 효과가 있었어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실험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 속에 속해 있는 이 과제들에 나와 있는 제목은 다 그럴듯해요. 구체적 과제들은 그렇한데 무슨 뭐 2차 전지 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디지털이라든가 무슨 뭐 데이터 댐이라든가 뭐 AI라든가 AI 정부라든가 막 헛소리를 많이 해놨어요. 아니 그런 거는 기존의 기업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저 돈들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 시티 하잖아요. 예전에 스마트 시티 할 때 중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국에 있는 전자제품들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클레임을 걸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중간에 해먹는 놈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뭐 기술 개발하는데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지금 기술 개발하는 건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중소 뭐 중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빼먹을 놈들은 지금 딱 기다리고 있겠네요. 결국은 저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무슨 가로등 같은 걸 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니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소위 가로등을 조정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컨트롤러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예. 그 수입업자, 소위 해서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고 그 중간에 거관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거를 쓸지 말지. 그럼 뭐 결국은 돈 빼먹기, 돈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런 이제 소위 해서 이것도 이 뉴딜 펀드가 생겨요. 민간 펀드가. 생기죠. 맞습니다. 예. 그럼 뭐가 됩니까? 이 펀드. 이 지금 라임 옵티머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소업체라든가 엄한데 이상한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맞네. 그 돈 떼먹고 먹튀하면 되거든요. 나라 돈이니까. 그렇죠. 나라 돈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부실공사 생기는 거죠. 이렇게 뉴딜해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없는 게 뭐냐면 돈 이렇게 흥청망청 집어넣잖아요. 이거 제대로 쓰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대통령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 미국의 루즈벨트가 했던 뉴딜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30년대, 20년대, 30년대 한 거니까 그때는 뭐 땡봉사하고 다 그냥 토목공사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후보댐 이런 거. 맞습니다. 예. 미국에 후보댐 남아 있잖아요. 우리 라스베가스 가면 거기 남아 있잖아요. 그 사막지대 거기다가 그 물을 다 대는. 그건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죠. 매우 유용하죠. 맞습니다. 거기 엄청난 라스베가스 거기 허허벌판에다가 만든 거라서 가면 우리가 소위 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거기 투어하잖아요. 헬기 같은 거 타고 투어하면 늘 그거 보여주거든요. 후보댐 보여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웅장하죠. 자, 근데 문제는 야당은 한 15조 원 정도를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구에서 이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깎을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깎지도 못하면서 걔네 그냥 으름장 놓는 거밖에 안 되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 시티 이 뉴딜 이거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처음에 한 110 몇 조, 5년간 100조 정도 됐는데 추가를 했어요. 60조를. 이 60조가 뭐냐면 다 지방 사업이에요. 지자체 지자체에 들어가는 걸로 60조를 추가했어요. 이른바 관급공사 물량을 밀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마다 다 지금 이걸 기준으로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지방은 미리 예산을 짜거든요. 미리 예산을 짜놓고 지방 정부가 먼저 예산을 짭니다. 미리 예산을 짜놓고 나중에 다 국가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추가를 해요. 그럼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노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따내야지만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 정부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누가 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죠. 근데 무슨 수로 저걸 잘라요? 그럼 지역구에 민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의 민원이 있을 테니까 이걸 자를 수가 없겠네요. 이게 진짜 끔찍한 게 뭐냐면 이게 시드머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야 그다음부터 수십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5년간 그 지방에. 그걸 눈덩이처럼 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21조 속에 지방에는 막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오면 몇 조짜리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 입장에서는. 그걸 국회의원이 잘라요? 자,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뉴딜 정책, 뉴딜 예산이라는 게 실제로 국가를 살찌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 먹고 쪼개 먹고 빼먹는 거, 이것이 전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앞에 다 들여다보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에너지, 뭐 5G, 블록체인, 뭐 스마트 학교 뭐 이런 건데 다 학교에 무슨 그런 건데 소소한 거 바꾸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정부의 제도에 의해서 규제에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규제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네. 규제를 풀어주면 될 일을 돈을 왜 이렇게 몇백 조씩 쓰냐고요. 규제만 풀어주면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방법은 이미 있는데 말이죠. 민간에서 투자해서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오히려 국가는 일부 소비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 학교에서는 스마트 걸 소비해주면 돼요. 정부에서도 소비해주면 돼요. 무슨 투자를 해요, 정부가? 정부가 무슨 투자를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정부가 투자해서 잘된 꼴을 못 봤습니다. 우리 태양광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건지. 맞습니다. 뻔하잖아요. 이게 어떤 게 될지. 태양광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여권 성향에 여권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뭐 해먹으려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알고 보면 짬짬이로 다 뭘 좀 빼먹으려고 하는 거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매년 예산안을 하는 거 보면서 예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잘 안 다뤄요. 이걸 다 훑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재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 솔직하게 이건 이런 예산인데 불필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정권 홍보용 혹은 정권이 진짜 추진하는 뭐 물밑에서 뭔가 좀 어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데 쓰는 예산, 이거를 좀 찾아서 삭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삭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보이죠. 근데 못 삭감하는 거죠. 지역구. 왜? 이것이 다 지역 사업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550조 예산을 짰잖아요. 예. 저 중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돈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0조 이상이 지역으로 가는 돈이에요. 556조 중에 200조 이상이? 예, 지역으로 가는 돈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출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지출 기준으로 보면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중앙정부 예산이 550조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돈 나가는 마지막 구멍이 중앙정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돈구멍은 지자체입니다, 네. 지자체. 그걸 우리가 통합재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515조잖아요? 올해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300조밖에 안 돼요. 그게 다 지방으로 가는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자리에서 지출하는 돈이 245조예요. 245조. 비슷해요. 거의 뭐 하프 대 하프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돈이 한 75조 되는 거고. 그렇지. 전국 교육.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지출하는 거하고 중앙하고 똑같아요. 교육청까지 합하면 30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으로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예산은 사실상 중앙에서 짜지만 지방에서 소비하는 이 절대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연간 뭐 기본적으로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한번 7, 8조씩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자르면 지방의 관급공사가 다 스탑되니까 못한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못해요, 저거.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방에서 오히려 해달라고 지금 이거 한국판 뉴딜 해달라고 지금 수십 개 지금 와서 지금 온갖 민원을 내죠. 지금 의원회관에 와서 처박혔을 텐데. 네. 자기 지금 국가장들이 저기 그러네. 자치단체 국가장들이 와가지고 예. 우리 이거 꼭 해달라고 정부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박기예요. 알박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5년 사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쭉 간다. 21조만 쳐다보면 안 돼요. 250조를 쳐다봐야지. 250조. 예. 이제 250조가 될지 300조가 될지 500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가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국가 곳간이라는 게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제일 한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간에서 잘하는 사업들이에요. 디지털.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잘할 사업을 굳이 끼어들어서. 근데 이게 네. 소위 해서 좌파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요? 좌파의 영역이요? 소위 해서 디지털 경제가 좌파들의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니 다음이니 뭐 다 이래가지고 게임 상업이니 다 이래가지고 좌파들한테 뺏겼다고. 그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민간을 활성화하면 될 일을 그럼 얘네들은 계속 여기다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소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슬슬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소위 해서 벤처기업이니 벤처라고 하는 게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커가지고 대성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필요한 벤처기업들을 무지하게 낳는 거예요, 이게. 왜? 정부에서 돈을 대니까. 결국은 자기 돈 가지고 하라 그러면 사업 안 할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대지 않는 한 그 기업이 영속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또 지나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정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돈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가 국민들한테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 의견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 호준에 직접 지출하는 게 요즘은 맞아요. 네. 정부에서 이렇게 간접인이 이렇게 가지고 불필요한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들을 양산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이렇게 돈을 뉴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얘기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제 소위 해서 재난기본소득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버릇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전 그 얘기에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버릇은 중요하지. 그 버릇보다 이 버릇이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본질을 모르시는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나라 이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계속비예요, 계속비. 그렇죠, 계속비. 계속비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 엄청 높죠. 이 일선 시군단위 지자체에 가면요, 그 시장이나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 매년 이어지는 계속 비용, 이 지속되는 예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정책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못 하지, 맞아.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재정 개혁이 필요해요, 진짜. 재정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저는 국회가 예를 들어서 세정으로 이전한다.
뭐 그건 굳이 반대할 뭐 이유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산안에 포함된 게 세종에다가 국회 분원, 그래서 세종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예산에 지금 포함됐다고 하네요.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국회로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하러 거기다 또 의사당을 집니까? 그래 이제 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것도 이제 정략적인 거죠. 예, 수도 이전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기대치를 높이는,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것들을 집어넣는 거고.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제가 봤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국 국가 채무 기준으로 보면 200조가 늘었어요. 연간 40조죠. 근데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지금 이제 한 4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부? 320조가 늘어요. 국가 채무가. 320조. 그럼 연간 80조가 늘은 거예요. 2배 늘은 거예요. 지금 국가 채무를 2배씩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 채무가 무슨 뭐 OECD 비율이 어쩌냐저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가파르다. 지난 5년보다 지금 2배씩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국가 채무가 GDP 비율에서 30%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44%? 46% 거의 50%에 육박해요. 50%? 네. 아이고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 속도감을 느껴야 돼, 속도감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520조로 더 투입한 거잖아요. 채무가 520조 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또 어렵다고 그래요. 이걸 이 황당한 이제 시츄에이션을 봐야 되는 거죠. 제대로 예산을 안 쓰는 거죠. 그 예산이 제대로 지금 국민들의 삶 속으로 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맞네. 기본적으로. 그 엄한 데 갖다 예산을 쓰고 있으니 이거 참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 이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행정의 비효율이 심하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 거는 이 국가 뭐 분권, 어떤 지방자치 뭐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 어쨌든 정부의 일정 부분들을 다 세종시로 다 옮겼고, 공공기관도 지금 전국에 다 분산시켜놨지 않습니까? 저게 저런 게 알박기라는 거죠. 뭐 하나 해놓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 건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렇죠. 노무현 정부의 소위 해서 정략적인 소위 선택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차라리 그냥 국회도 다 내려가든지 청와대도 내려가고,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분원을 만드네, 또 뭐 세종에도 국회의사당 만들고, 또 여기 여의도에도 그냥 그대로 존치해놓고, 그거야말로 행정 비효율 아닌가요? 엄청난 비효율이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저 같으면 아니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게 행정부 견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마다 그 해당 부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상임위마다. 그리고 여기 여의도는 본회의만 열면 돼요. 그러네. 왜냐면 본회의 많이 안 열어요. 상임위를 열는 거지. 아니 그러면 다 저기 세종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니 상임위 열 때는 그냥 세종에 있는 각 부처마다 거기 회의실도 있고 있으니까 왜 우리 저기 국회 상임위 다 저기 정부 부처 가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 어려울 거 있습니까? 상임위만 열면 되는데. 굳이 의사당 굳이 의사당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본회의는 여기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아니 국정감사 때 우리 보잖아요. 거기 회의실에서 대회의실에서 거기 상임위 열잖아요. 맞습니다. 각 정부 부처마다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어려워요. 상임위 뭐 국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좀 부지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부지런하면 되지. 뭐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한 문제. 그럼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으면 저기 공무원들도 얼마나 빠릿빠릿하겠어요. 그리고 뭐 자료 요청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와서 자료 달라 그러면 되지. 가서. 맞네. 가서 얼마나 좋아요, 서로.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고 일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 여러분 불과 3년 전 예산이 406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556조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4년 만에 150조가 늘어난 건데, 자,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국가 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장프로님이 국민 기본 소득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쭉
이른바 낭비성 예산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돈 뭐 이런 걸 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 320조 정도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중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저는 네. 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공공기관, 예, 공기업, 예. 그다음에 네. 이제 교육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 소위 해서 국민의 자산, 우리가 이제 국공유 자산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자산에는 무형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특허료라든가 기술료라든가 우리가 네네. 신뢰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있죠, 자본이라고 있죠. 하는 게 네네. 우리가 이제 각종 뭐 인허가를 받거나 뭐 하면서 검사를 받으면 소방 같은 경우도 건물 수수료를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죠. 네. 우리가 서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지적공사 가서 이제 그 토지대장도 떼기도 하고. 뭐 심지어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도 다. 그렇죠. 우리가 뭐 네. 저기 뭐 하수처리장 가면 그 상부에 가가지고 물재생센터 가면 주차장도 쓰고. 쓰죠, 전국의 쓰죠. 공영 주차장들 다 그게 다. 맞습니다. 그게 나라 게 아니라 국민 거거든요. 그렇지, 예. 국민 거죠.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다 국민 몫이라고 상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 아직 뭐 다 계산이 안 끝났지만 거의 한 뭐 320조 가까이 제 나름대로 그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찾아낸 거죠. 자, 내년도 국가 예산이 총 556조인데 자, 전년도의 예산 중에서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채무에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수익을 합쳐서 320조 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 예산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매달 얼마씩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복지는 복지대로 개선 혹은 혁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거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정부하고 교육청까지 봐야 된다고. 저 규모가 그러면 올해 최종 지출 기준으로 따지면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690조예요. 690조요? 예. 그걸 통합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최종 지출. 돈이 나가는 구멍에서 최종, 이게 실질적으로 네.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돈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조였는데 어떻게 670조? 저건 중앙정부 예산이잖아요. 지방정부는 지방세 가지고 따로 하잖아요. 지방의 세율 수입 따로 있고. 교육청은 이제 말 그대로 그건 이제 교육세 가지고 별도로 하는 거니까. 이건 중앙정부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지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따져도 거의 700조에 가까워요. 700조요? 네, 700조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공섹터에서 쓰는 돈이, 여기다 뭐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합은 더 많은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럼 700조에서 지금 320조를 싹 저기 뼈에서 살 발리듯이 발라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다 항목별로 다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쓰지 말아라 라고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신 한 400조 정도만은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도 지금 지출액 단위가 200조가 늘어난 거예요. 200조. 근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200조 원이라는 돈이 그 혜택을 못 보죠. 체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 가서 도로 닦고 무슨 쓸데없는 KTX 닦고 공항 받느냐고 쓴 거예요. 아니면 다 이제 엄한 데 가서 쓰는 거죠. 무슨 뭐 회관 짓고 다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쉽게 얘기하면 복지를 늘리는데 그 복지를 늘려난 복지가 복잡하니까 그걸 갖다 세팅해주고 설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거기 또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러네. 세상에 그게 이제 복지의 이제 역설인데.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전제는 뭐냐면 재정혁명이에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과 복지혁명이죠. 그렇죠. 지금같이 소위 얘기해서 앞으로 미래세대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 시대고 플랫폼 시대인데 계속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들, 물리적인 건설 이런 것들에 돈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기본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나눠먹기식으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삶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생겨요. 왜냐하면 문화회관을 짓든 뭘 짓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게. 맞습니다. 다들 이제는 뭐 유튜브를 보든지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내년도 556조 원이 얼마나 과대하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살을 좀 발견해 주면 그러면 이거보다 현 정부보다 작은 정부 그러면서도 더 알차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국가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국민 기본소득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아니 기본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쓰는 거는 국민들의 재산인데 누군가가 그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주차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누군가 쓰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쓰는 국민들이 비용을 내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이 낸 비용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 왜? 그거는 원래 국민들 재산을 갖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뭐 일일이 다 뭐 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n분의 1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개념. 결국 이거는 계속 돌아서 투자와 소비를 창출하는 거예요. 예. 네, 기본적으로. 연간 300조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예. 통화의 증가량이 훨씬 많은 거죠. 통화의 회전율이. 자, 만약에 예컨대 320조 원을 진짜 찾아서 우리가 국민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n분의 1로 나눠줄 수 있다 하면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돌아가는 거죠, 저게? 1인당? 1인당 거의 한 60만 원 매월 50만 원 가까이 되죠. 매월 50만 원. 예, 연간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영세부터 죽기 직전에 그렇죠. 예, 모든 국민들한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 국민들한테. 5천 한 180만 되니까 자, 거기다 여러분. 600만 원 곱하면 한 300조가 넘는 돈. 자, 여러분, 정부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맨날 도로 닦고 형광등 바꾸고 무슨 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돈 다 그 낭비성 예산들을 쭉 끌어모으고 국가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치를 끌어모았을 때 여러분 320조라는 돈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제 아직 추정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매년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불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게 우리나라가 가구 평균이 2.8명인가 그래요. 예. 가구당 인원수가 우리가 한 2,200만 가구거든요. 예. 그럼 가구당 따지면 연간 6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1,500만 원씩 가구당 가는 거예요. 가구당으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5인 가족이니까 매달 250만 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5인 가족이면 연간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간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돈이 투자를 하든 뭐라든지 간에 그게 다 현금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금융에 투자되든 아니면 소비에 하든. 왜냐하면 요즘 이 비대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플랫폼하고 금융. 그렇죠. 플랫폼 금융. 이 두 가지 모든 소비와 투자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금융과 소비라고 하는 거는 회전율이 되게 빨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파생성이 늘어나는 게 파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파생 효과라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경기 진작 효과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재난기부소득 한번 가구마다 뿌렸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뭐 단기간 내에 쓰라고 했더니 근데 소위 얘기해서 600만 원이 1년간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에요. 재정이 예측 가능하면 사람들이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재정 플랜을 짜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죠, 이걸 학원비에 쓸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 목돈으로 저축했다가 대학 등록금에 쓸 거야. 그러면 앞으로 대학교 가는 소위 얘기해서 지금 현재 20대 같은 경우는 알바비 버느냐고 시간이 문제잖아요. 젊은 층한테는. 그거를 계속 예금해놓으면 엄청난 돈이 되겠네요. 지금 당장의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은 거죠. 매년 600만 원이 들어오면 알바를 좀 들어가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그 책을 조만간 우리 장프로님이 내실 계획이신데 그 책이 나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좀 권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요건 조금 핫한 뉴스인데 오늘 홍남기 기획부 장관 겸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가 또 나는 못 들었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금 당정 간 협의를 하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기존에는 10억 이상을 보유했거나 10억 이상을 번 사람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기준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럼 10억 이상이 돼야지만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거를 기준을 3억으로 낮춰갖고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세금을 거둘 경우에는 표가 날아간다. 표가 우두두 떨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 더 유예하자. 결국은 민주당이 힘이 세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결국은 물러섰습니다. 근데 물러서면서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는데 자,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게 정부가 부총리쯤 되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안으로 사의를 표명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홍남기가 그걸 듣고 나서 난 못 들었으니까 원래대로 사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가는 정도예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둘이 쌈박질하는 것도 참 개판 5분 전인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지 자체가 퀘스천이에요, 진짜. 아니 진짜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가 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었다 그만두겠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안 했거나 메신저를 안 보낸 거죠. 적절한 메신저를 보냈어야 되는데 맞네. 윤석열은 말이죠.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야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임기를 지켰는데 홍남기는 그런 메신저를 안 보냈구나. 저는 근데 사실은 홍남기라는 사람이 소위 명색이 그래도 기재부 관료잖아요. 기재부 관료로서 자기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저는 제스처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저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재정 적자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정한 게 오늘 21조 이게 앞으로 260조가 되고 그것이 500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계속비가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저도 요새 이제 계속 이제 기본소득 그거 이제 재원 발굴 때문에 들여다보는데 세수가 매년 그래도 한 4%씩 이렇게 늘어왔어요. 그렇죠. 늘어왔죠. 네, 늘어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늘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세수가 충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것만 보잖아요. 쓰는 것만 봐서 지금 소액에서 한 지금 뭐 매년 80조씩 이제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합하면 10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것까지 합하면. 자, 그런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완벽하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의 적자의 늪으로 빠뜨리게 만든 경제부총리가 누구냐? 홍남기다. 이렇게 딱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대한민국 재정을 말아먹은 사람이 누구나 했을 때 그게 홍남기로 딱 떠오른다. 딱 기록될 겁니다.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제스처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는 명분도 좀 묘한 게 무슨 뭐 거대한 뭐 충돌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정 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고 거기에 민주당이고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뭐 10억에서 3억 뭐 이게 사실은 뭐 가장 물러나야 할 명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예고돼 있었던 거고. 그런데 보니까 이 재정 적자라든가 이 지금 재정 상태가 지금 나쁘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죠.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한 제스처를 취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올해 재정 적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 재정 적자가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미 이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거의 60% GDP의 60%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60%까지 쓰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대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돈 쓰겠다고 돈 쓰는 실링을 정해놓고 돈 쓰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GDP의 60%까지 쓰겠다고 공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맞네요. 내년에 갑자기 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늘리는 속도라면 내년에 거의 56% 육박합니다. 그렇군요.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재정 전문가라고 하는 윤희숙 의원이 왜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정말로 총문학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들은 못 갈 수 없다라고 막 비토를 하는 이유가 그렇죠. 아니, 윤희숙 의원이 늘 주장했던 그거. 세상에 제 말이 이제 윤희숙 의원이 했던 말인데 세상에 돈 쓰는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짜는 정부는 처음이라고. 아니 예산은 뭐 예산이 필요한 데를 찾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지. 필요한 걸 받아들여가지고 하는데 실링을 정해놓고 그러면 없는 예산 없는 사업들이 무지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들이. 이만큼 쓸 거니까 그 안에 필요한 사업들 다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21조가 그렇게 생긴 거라고요. 저 속에는 무지하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네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말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총대를 맨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홍남기가 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에 아마 홍국영 다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홍치 중에서. 남양 홍치 중에서 역사에 홍국영 다음으로 아마 역적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역사에 이 재정을 말아먹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싫어서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하게 그만두겠다는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되는 분위기도 있다.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이 556조라는 거는 여러분 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고,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차라리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현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한번, 그걸 하면은 이제 그게 단순히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정의 혁신과 복지 개혁도 같이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 예, 그런 점도 목적은 혁명이에요. 재정혁명.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중앙정부 예산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부터 국민들이 지방재정, 예, 지방재정에 200조가 넘는 지방재정이 있다라는 걸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토탈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마지막 구멍에서 쓰는 거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무차별이잖아요. 무차별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모든 돈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700조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방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중앙에서 나온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방 정부도 문제가 많거든요. 지방 선거가 벌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낭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그냥 기분 좋다고 맨날 우리 동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쓰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죠. KTX를 무슨 동네방네 다 깔고 도로를 동네방네 다 까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업자하고 땅 주인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천문학적인 땅 보상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다 어디 건설비하고 지금 보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맞습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삶이 어렵다는 거죠. 돈이 지금 현재 10년도 안 된 상간에 돈이 지금 먼저 520 쉽게 얘기하면은 200조에다가 해가 320조가 더 썼는데 국가 부채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우리한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이 돈은 없죠, 별로. 그러니까 200조하고 320조가 늘어났으니까 거의 520조가 늘어난 거예요, 국가 채무가. 야, 엄청나네요. 520조를 쓴 거예요, 어디다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400조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900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내년이면. 맞습니다. 900조 가까이. 그럼 520조를 어디다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다 깜빵 가야겠네. 근데 520조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0조면 1인당 얼마겠어요? 520조면. 보면서 그러면 100만 원은 넘는데요? 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 주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국민 전체한테 한 명당 1,000만 원씩 돈이에요. 그러네. 엄청난 돈이네요. 10년간 그렇게 쓴 거예요. 10년간. 여러분들 10년간 1,000만 원 호주머니 들어왔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이고, 엄청난 돈이죠. 10년간 1,000만 원. 자, 여러분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좀 곰곰이 뜯어봐야 할 여러 가지 영역들, 또 다양한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1월쯤에 출간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장프로님 그 국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이 책도 여러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현TV에서 관련 책자가 나오면 또 소개를 또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 예산과 관련된 얘기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